오늘 모신 손님은 이재흥 선생님, 네, 건대 로스쿨에 계시고요. 이기 진실화위원회 상임위원 맡으셨습니다. 그리고 4.3, 5.18 그리고 그밖에 국가폭력에 관한 한국에서의 과거 청산에 관해서 아주 오랫동안 또 연구하고 실천해 오셨습니다. 최근에 오늘 주제는 재심으로 밝혀진 계엄과 조작 사건인데요. 최근에 그 재심과 관련해서 오늘 뭐 언급하시겠지만 김재규에 관해서 재심 결정이 나온 거 아시죠? 그 내란 목적 살인죄에 관해서 재심이 한 5년 정도 소송을 해서 재심 개시 결정이 나왔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지금 내란이 이렇게 벌어진 상황에서 아주 시적절한 판단이라고 할 수 있는 대단히 힘든 과정이었습니다. 그것도 5년 넘게 변호사들이 이 소송을 해왔는데 오늘 그거 관련해서 최근에 또 오늘 방금 벌어진 일들 관련해서 대단히 밀도 있는 논의를 해주시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늘 선생님들 보시고 그 이따가도 안 나겠지만 강의 이 소감이라든지 질의응답 같은 것도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재영 선생님 힘찬 박수를 모시겠습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김영환 선생님이 저를 아주 가까이서 오랫동안 같이 지냈는데 잘 요약해서 소개해 주셨습니다. 저는 사실은 2010년에 국가범죄라는 책을 썼고, 그러니까 그 전에 한 10여 년 정도 과거 청산에 대해서 써온 글을 모아서 국가범죄를 냈는데, 그 다음에 2011년에 민족문제연구소에서 임종국 학수상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민족문제연구소하고 이제 그걸 통해서 이제 관계를 갖게 됐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제 민족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다 생각했는데, 또 어떤 면에서는 민족의 어떤 정체성에 있어서 심각한 결함을 갖고 있는 사회도 또한 문제구나라는 생각을 요즘 들어와서 더욱 하게 됩니다. 그 후로 국가폭력이나 과거사 문제를 좀 떠나고 싶었는데, 떠나려고 하면 할수록 더 깊이 들어가 가지고요. 그 후로는 한 논문을 한 60편 정도 쓴 것 같아요. 제가 75편 정도 논문을 썼다면 국가폭력에 대해서 한 55에서 60편 정도. 그래서 그것도 이제 한번 정돈을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장 이제 제가 많이 다뤘던 사건 유형은 결국에 이제 법률적인 오류들을 어떻게 이제 재판을 통해서 구제할 수 있는가, 이게 이제 우리가 재심 제도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를 이제 비교적 많이 다루었다 생각합니다. 여기 오늘 주제는 재심으로 밝혀진 계엄과 조작 사건이라고 되는데, 그러니까 결국 키워드는 이제 재심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최근 벌어진 12월 3일 이후로 벌어진 계엄과 내란, 그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또 한편으로 이 밑바탕에 뭐가 있냐라고 하면은 정치적 그러니까 정적을 갖다가 기회를 박탈하겠다라는 음모한 음모가 한가운데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그냥 재심과 계엄 이렇게 연결할 것이 아니라 이 정치재판이라는 그 항목, 그러니까 권력자들이 정적을 정치적으로 재판을 통해서 제거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여의치 않을 때 이제 그런 모습들, 아까 우리 김영환 선생님께서 지금 대검에서 이상한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뭡니까? 우리는 전문 용어로 사건 빼돌리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 있는 자를 처벌하지 않거나 처벌을 자절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행동들, 그리고 이제 죄 없는 자를 또한 처벌하려고 하는 것, 이게 정치재판의 본질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주로 놓고 하겠습니다. 사실 재심이란 건 좀 간단합니다.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은 어떤 건지 간단하고, 그래서 제가 우리 역사적으로 20세기 들어와 가지고 인류 역사적으로 어떤 문제, 어떤 법률가들이 잘못된 행위가 재판에 올라서 시정되었는가 또는 시정되지 못했는가, 요 문제를 좀 보고 뒤에 지금 우리 현안들하고 함께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제 이야기의 주요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허용된 게 80분이니까 뭐 제가 점프를 하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는 이제 오늘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거, 만일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만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결국 법률가들이 이 사회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고 법을 통해서 자기들의 정치적인 욕망만 뿜어내는 사람들이 법률가 집단이라는 걸 확인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남을 거라고 봅니다. 그건 이제 결국 시민이 이 사회, 이 체제를 지키는 수호자로서 나설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여러분이 이제 많이 아시겠지만 재심 사건 중에 이제 유명한 것들을 한번 제가 몇 가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뒤에도 이제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제일교포 사건 같은 거 있습니다. 제일교포 사건. 그러니까 제일교포들이 60년대 후반부터 70년대, 80년대까지 한국에 유학을 많이 왔습니다. 그 사람들은 뭐 가난한 자기 뭡니까 고국에 유학 온 사람들은 특별한 마음이 있는 거죠. 아주 잘 나가는 고국이라면 뭐 그건 별로 그런데, 근데 그런 사람들이 여기 들어와서 갖고 있는 소박한 민족의식, 애국심을 갖다가 남용을 해가지고 이제 이 사람들을 간첩으로 만들죠. 간첩으로 만들려고 하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조총련하고 연계되어 있다라는 것을 만들어내야 되죠. 그림이, 그래야지 그림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조총련하고 연계되어 있다라는 그 사실을 누가 맡아서 그렇게 써느냐? 그건 누가 합니까? 오사카, 거기 영사관에 있는 영사가입니다. 그 영사는 누굽니까? 중앙정보부에서 파견된 직원입니다. 그 직원이 자기가 영사를 참칭해가지고 누구하고 누가 만났다라는 사실을 지어내서 보냅니다. 그러면은 이제 물론 아주 영리한 변호사나 판사들은 그 문제에 현혹되지 않겠지만, 잘 모르는 그런 변호인이나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어떻게 항의를 하겠습니까? 일본 영사가 그렇게 써 보냈는데. 근데 이제 그것은 바로 영사라는 제도를 갖다 남용하는 그런 행태로 영사증명서를 법정에 제출해 가지고 이제 불리한 판결이 나오도록 하는데 굉장히 큰 기여를 하게 되죠. 이게 이제 저한테는 좀 충격적인 거죠. 이게 이제 아주 나쁜 의미의 우리가 법 기술이라고 하는 거죠. 가짜 사실을 조작해 갖고 내놓으면 그것을 마땅히 다툴 방법이 이 법정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걸 여러분 2011년, 13년에 보신 사건 있죠? 유성 사건입니다. 뭐 이름이 별로 어울리진 않는데 어쨌든 새칭 보수신문이 유성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서울시라는 건 왜 들어가는지도 모르겠고, 근데 유성을 간첩으로 만드는 그런 조작 사건입니다. 여기에서 뭐가 있었습니까? 중국의 출입국 기록을 갖다가 조작을 한 겁니다. 남은 나라 공문서를 조작해 갖고 법원에 제출을 했던 거죠. 그러나 어쨌든 재판부나 변호사가 속지를 않아서 어쨌든 중간에 드러난 거죠. 이게 이제 법 기술이 이제 파탄이 난 그런 장면이죠. 제가 이제 흥미로운 것은 우리나라에 영장주의가 도입된 건 언제겠습니까? 우리나라에? 네? 일제 시대에 영장주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미 군정에 의해서 영장주의가 도입되었는데, 실제로는 48년 4월에 우리나라 영장주의가 도입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우리 헌법에도 영장주의가 있죠. 우리는 영장주의의 의미를 잘 모르고 도입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군정이. 그런데 그래서 실제로 영장에 따라서 사람이 구속되는 그런 그런 사례들이 최소한 제가 볼 때는 60년대까지는 군사 재판에 관련돼서는 영장이 발부되지 않았다라고 저는 그렇게 제가 추론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었던. 그러니까는 물론 이제 민사 사건에서는 영장주의 같은 게 그러니까는 민간인에 대해서는 영장주의가 통용되기 시작했는데, 어쨌든 군대, 지금 저희가 다루고 있는 건 전부 군사법원의 심각한 판결들하고 연결돼 있죠. 계엄도 계엄군법회의 이런 거, 국방영법 사건들. 그래서 군대와 관련해서 영장주의가 실현되지 않았다. 그런데 이제 이것 때문에 이제 최근에 와가지고 영장 제도를 위반한 사실만 가지고도 이제 무죄 판결이 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48년 헌법에 있었던 영장주의가 지금 와서 되돌아가서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건 소급은 아니죠. 그러나 48년 헌법에도 영장주의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읽었던 그 지나에 있으면서 봤던 사건 중에 하나는 볼펜으로 영장 자체 날짜를 고치는 그런 문서가 있었습니다. 그 사후 영장을 정확히 받아야 되는데
불법적으로 구속을 하고 있었던 것을 감추기 위해서 어쨌든 수사관이 볼펜으로 영장을 고친 그런 사례도 발견했습니다. 뭐 이 사건은 이제 아실 분은 아시겠지만 어쨌든 이건 아주 또 유명한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마산 향무소에서 여기는 뭐냐면은 이제 여러분 그 일제 시대나 또 미 군정기에 정치적인 사건 또 시위에 관련된 거 또는 좌익 어떤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이제 많이 처벌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이제 그 한국 전쟁이 발발한 이후에 다양한 형태 국민보도연맹이나 예비검소 이런 형태로 그 사람을 갖다가 군경이 소집을 하는 겁니다. 마산 창원 같은 데는 뭐 시민극장으로 사람들을 오라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군부대에 있다 그냥 가둬놨다가 며칠 후에 산으로 올라가서 처형을 하는 이제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것도 영장주의를 위반한 그런 예죠. 홀치기염 사건은 좀 궁금하시죠? 홀치기염. 여러분 홀치기 남자분들은 그래도 초등학교 한 4학년 때 바느질 배우잖아요 학교에서. 그러면 홀치기 같은 건 배웠을 건데, 그 이제 기모노를 갖다가 이쁘게 꽃무늬로 모양을 내는 건데 신경식이라는 분이 일본 이제 경상도 지역에서 대학을 마치고 일본으로 건너가 가지고 공부도 하면서 나름대로 사업 아이템을 갖고 와가지고 홀치기염이라는 그래서 기모노를 염색하는 기술을 하나 받은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는 홀치기 염색을 하면은 이제 무늬가 훨씬 더 자연스럽게 나오는 모양이죠. 그래서 그런데 이 70년대 초반에 우리나라가 이제 경공업 섬유산업 위주로 발전한 거 아닙니까? 그때 많은 회사들이 이 사람이 특허권이 있는데 이 특허권을 침해해가지고 마구 대량 생산해갖고 일본으로 수출한 겁니다. 이게 한 20몇 개 기업이 관여돼 있고 여러분 알다시피 제일 큰 섬유업체가 누구 되겠습니까? 제일모직.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 당시에 이 사람이 특허 소송을 해가지고 불법행위 특허 침해로 해가지고 1심에서 이기니까 이 사람을 끌어다가 중앙정보부가 이제 가혹한 행동을 한 거죠. 그래서 포기각서를 받고 사건이 왜냐하면은 1심에서 이긴 사람이 사건을 포기해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건은 스톱이 돼 버려요. 그러면은 포기했기 때문에 권리를 집행할 수도 없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상태로 있다가 2006, 7년에 이제 진화위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때 진화위에서는 이른바 재심 사유가 없다라 그래가지고 일종의 이제 그 조사를 하지 않은 거죠. 그걸로 끝내버린 거죠. 그런데 2기 진화위 2021년 이때 이제 그분의 원래 피해자분은 돌아가시고 그분의 아드님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료 조사를 좀 해봤더니 중앙정보부가 관여되어 있다라는 흔적이 나와요. 근데 이분이 자기가 당한 사실은 굉장히 논리적으로 정확하게 적어놨어요. 근데 왜 중앙정보부에 문건이 있느냐? 이제 제가 이제 그걸 궁금해했죠. 왜 그냥 개인적인 사건이라면 중앙정보부 그 얘기는 전혀 파일이 있을 필요가 없는데 그래서 이제 중앙정보부 관련해 갖고 자료를 받은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들고 아니 그래도 뭐 가급적인 노동을 전략해. 그래서 이제 저희는 그것은 확정 판결이 아니다. 왜? 확정 판결은 최종적으로 판결이 나와서 그것이 확정돼야 되는데 그것은 포기를 했기 때문에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상태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재심 사유가 있다라고 봤습니다. 확정 판결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게시를 해서 중앙정보부에 끌려가 가지고 권리를 포기했다라는 그 각서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결정적으로 그분의 주장이 맞았다라는 걸 알고 진실 규명 결정을 해서 아마 소송을 해가지고 어쨌든 배상 판결을 받은 걸로 압니다. 한번 나중에 홀치기염 검색하면 나올 겁니다. 그 사건은. 그 다음에 이제 적 공격 기피죄 또 도래지꽃땡 사건 그리고 제주 사상 군사 재판 그리고
여순 이제 군사 재판도 있습니다. 요건 이제 긴급조치 재심, 이건 이제 다 우리 계엄이나 비상사태 하에서 이루어진 사건들이기 때문에 뒤에 간단히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 군정법원 판결에 대한 재심도 최근에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군정법원 판결은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어려워 보이는데 어쨌든 이루어졌고, 또 지금 정판사 사건은 진화위에서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제가 아직 확실한 결론을 듣지 못했는데 이것도 이제 상당히 중요한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뭐 이건 제가 계엄의 밤에 그 생각한 헌법 수호자 이야기입니다. 그 하이징하라는 인물이 있는데 여러분이 아마 대학 다닐 때 호모 루덴스 같은 그런 책을 읽으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문화사의 아주 권위자이죠. 뭐 중세의 가을 이런 것도 쓰고. 근데 이제 20년대 30년대 유럽의 정치적인 분위기가 매우 암울하다라는 사정을 주목하고 이제 자기가 이제 글을 쓴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호모 루덴스 마지막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칼 슈미트를 비판하면서 자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치가 집권하게 된다면 그들은 분명히 네덜란드를 침공할 거고 자기가 살고 있는 근무하고 있는 그 레이든 대학에 와가지고 문명을 다 파괴할 거다 이런 말을 하고, 이제 그들이 그런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우리가 가진 모든 걸 걸고 싸워야 된다.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른바 평화와 공존을 가장 강조한 그런 문화사가 또는 문화철학자가 그 책의 마지막에 그런 말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시대도 이런 불안정함 속에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아래는 제가 이제 칼 야스퍼스라는 인물이 쓴 이야기입니다. 야스퍼스는 뭐 약간 보수적인 자유주의 뭐 이렇게 철학적으로 정치 철학적으로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자기가 나치의 등장을 보고 2차 대전 이후에 독일이 우경화되어가는 과정을 목격하고, 이분은 이제 스위스로 옮겨갔거든요. 49년에. 그리고 나중에 독일 국적을 버리고 스위스 국적자가 되어서 거기서 사망을 합니다. 그분이 했던 말입니다. 우리는 어떤 제도를 통해서 안전을 확보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절대적 안전을 구한다는 것은 그건 죽음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의 자유라는 것은 항상 어떤 위험함 속에 있다. 이제 그런 얘기를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정치적으로 득도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분은 이건 이제 한국 과거창산 일반을 좀 얘기하기에는 너무 어려운데 아주 간결하게 얘기하자면 저는 그래도 이 과거창사는 뭐 패전이나 혁명도 아닌, 그러면서 이제 우리 스스로의 민주화 동력에 의해서 자주적으로 성취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성취물은 확고하고 안전한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우리 민주화의 과정에서, 결국 이 지그재그 과정에서 조금씩 우리 범위와 수준을 넓혀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진화입법이 만들어지고 큰 축으로, 그 전에 뭐 99년부터 제주 4.3법, 5.18 그 전에 5.18법, 제주 4.3법, 의문사법, 군 의문사법, 또 한일 관계 과거사에 관련된 강제동원법들, 친일 뭡니까 반민족 행위 이제 규명에 관한 법들, 이런 것들도 만들어졌죠 차츰차츰. 그런데 어쨌든 우리는 그런 엄밀한 종합적이고 정치한 그런 프로그램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사회가 이른바 좌우라고 말하기 너무 어정쩡한 이분법이 있죠. 우리나라는 그냥 보수 약간 리버럴한 사람하고 극 울트라 컨서버티브, 그러니까는 그 두 세력이잖아요. 그걸 반으로 나눠고 좌우로 한다면 부를 수는 있겠는데, 어쨌든 이들 간에도 종합적인 프로그램에 대한 합의는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건별로 개별적으로 맨날 정말 지그재그, 우리말로 하면 찌그득 삐그득이라고 해야 되나요? 지그재그를 어쨌든 그런 과정을 겪었고, 그럼에도 조금씩 진척되어 왔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그런 국가폭력 이후에 우리 사회는 이제 그런 국가폭력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정도의 안전한 상태, 즉 재발 방지 보증이라고 말하는 그런 상태에 도달했느냐.
그리고 재발 방지 보증이라는 게 어떻게 가능한가 이런 게 이제 저희 고민거리고 어떤 제도적인 확충과 사람들의 어떤 노력 이런 것들이 이제 두 개가 다 결합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그 김재규 사건에 대해서 재심 개시 결정이 났다고 하는데 이건 이제 그냥 한번 여기에 이제 의사 김재규라고 되어 있는데 앞에 의사라는 것을 그냥 누가 붙여놓은 거죠. 물론 이제 정치적인 소견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데 사실 이런 것들 그리고 앞에 여기 이제 글을 좀 긍정적으로 평가한 문장을 그냥 다 없애버렸습니다. 이게 어떤 면에서는 이제 기록 말살형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스 로마에서도 있었고 그래서 어쨌든 애도 금지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죠. 여기는 이제 예를 들어 이슬람 탈레반들이 이제 석불을 파괴하는 장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금방 아시겠죠? 이건 이제 스탈린 옆에 있는 사람이 이제 요즘 말로 하면은 소련 KGB 부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인민내무위원회 위원장인데 그 사람이 실각하게 되니까 그 다음 사진에서 그 사람이 없어지는 거야. 여러분 뭐 북한 사진 보면은 누굽니까 장성택입니까? 그 인물이 있는 사진 없는 사진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이 대부분 많은 사회에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안티고네라는 작품에 나오는 그 뭡니까 그 테베라는 도시에 맞서다가 죽은 아들을 갖다가 이제 기리고 있는 건데 어쨌든 이런 것들이 전부 일종의 정치적인 정치적 적수에 대한 예도를 금지하는 이런 것들로 되게 꽉 차 있는 것 같습니다. 사회는. 여기는 제주 4.3에 가면은 불량유폐라고 부릅니다. 불량유폐. 불량유폐라는 말은 언어적으로 성립이 안 되죠. 불량유폐가 잘 만들어져야 하는데 썩은 나무로 만들었을지 여러분 모르겠는데 결국 죽은 자를 예도하는 명패를 말하는데 그것이 불량하다는 말은 죽은 자의 예도를 박탈하는 용어인 거죠. 그래서 제주도에 이제 많은 우파 인사들이 이제 또 우파라고 할 수도 없고 이제 극우 인사들이 이제 제주 4.3에 관련된 사람들 중에 적극적으로 항쟁에 참여했던 사람들을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철거하라 이렇게 이제 계속 해왔죠. 여기는 이제 그 제주 공항에 발굴을 했던 겁니다. 2008년에. 근데 공항 밑에 저렇게 이제 그 유골들이 저렇게 나온 겁니다. 여기는 이제 뭐냐면은 제주 4.3 군사재판의 희생자들이 여기 안장돼 있었습니다. 안장이 아니라 그냥 집단적으로 갖다가 무더기로 버리고 거기다 덮어놓은 거죠. 그래서 이 위해 발굴 현장이 바로 아까 군사재판 재심하고도 연관됐기 때문에 한번 여기는 이제 그런 또 제주도의 예비검석으로 한무대기로 한 130명이 처형된 지역이 있었는데 그래서 여기 130명을 한꺼번에 그 벙커 같은 데다가 사람을 위에를 그냥 쌓아놨습니다. 그래갖고 몇 년 동안 56년 그러니까 50년에 51년인가 이렇게 학살을 하고 예비검석으로 그래서 56년까지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게 군인이 지키고 있다가 슬쩍 이제 풀어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가가지고 자기 부모 형제 이렇게 위해를 찾으려고 하는데 찾을 수 있겠습니까? 위해가 그냥 다 엉켜 있어요. 육탈돼 가지고 이제 뼈만 막 서로 엉켜 있고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게 매우 드물어서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이제 개인적으로 위해를 모셔갖고 그게 구분이 불가능하니까 그 100여 기 정도 되는 그 위해를 이른바 우리 어린 시절에 무슨 장난감 조립하듯이 뭐 레고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제가 어린 시절에 조립했다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부자는 아니었어요. 근데 애들이 장난감 놀이할 때 레고 조립하듯이 위에를 그렇게 결합을 해갖고 100여 기 정도의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요
이름이 백조 있어. 죽은 조상은 100명이지만 여기 이 묘를 쓰는 사람들은 마치 하나의 아들처럼 그렇게 뭐 받들자, 유지를 받들자 이런 뜻이죠. 여기는 여러분 그 사실은 5.18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여러 이제 많은 그 유해에 관련된 이야기를 듣고 광주 시내에 안매장된 곳이 없는가 이렇게 이제 발굴을 시도했잖아요. 그런데 옛날 광주 교도소 근처에서 유해를 몇 개 발견했는데 몇 개를 발견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제주 4.3에 관여된 분인데 광주 교도소에 왔다가 병사를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제 DNA 이렇게 확인을 하니까 그분이 이제 양천종 선생이라고 하는데 마치 제가 제주 4.3 평화재단에 이사로 있는데 같이 이사로 있는 양성홍 선생님의 할아버지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얼마 전에 이제 그 유해가 이제 제주도로 돌아왔습니다. 여기는 이제 제주도가 여전히 이름을 아직 갖지 못한 그래서 제주도는 여기 백비라고 부르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름을 갖지 못했다라는 것은 이 역사에 대한 다양한 인식이 가능하다라는 말을 의미한다고 보진 않아요. 뭔가 기본적인 선에서 말이 안 끝났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재심제도로 이렇게 들어가면은 이제 한번 간단히 본다면은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420조에 재심 이유가 있습니다. 재심 이유가 한 5-6가지 이렇게 쭉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똑같은 평행한 법이 군사법원법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형사소송법이나 군사법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형법입니다. 민사 사건도 재심 사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논하지 않기로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일반 재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전형적으로 형사소송법이 예정하고 있는 재심 사유가 있으면 형사소송법에 따라 재심을 할 수 있다 이거죠. 근데 이제 우리 법에서는 특별 재심이라는 게 도입되었습니다. 이런 생각은 약간 천재적인 생각이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일반 재심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지 없는지를 꼼꼼하게 따져야 되는데 그걸 증명하기가 여의치 않아요. 재심 사유를 증명하기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일단 문서 기록을 다 살펴야 되고 또 누군가 고문당했다고 하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고문의 증거랄지 고문한 사람한테 자백을 받아낸다랄지 허위 증언하는 사람한테 판결을 받아낸다랄지 이런 일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단지 나는 억울하게 유죄 판결 받았다라는 것만 가지고 재심을 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그 억울하게 유죄 판결 받았다라는 그 사정에 대해서 한 차례 판결이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제가 고문을 했다는 사실에 관련해서 유죄 판결이 하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법원에 가요. 안 그러면 법원이 피해자 말만 듣고 고문당했어? 그래 재심해야지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모든 판결이 다 재심을 해야 된다면 이건 이제 법적인 안정성에 심각한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 재심 사유라고 주장하는 부분은 주장으로 끝이지 않고 법적인 어떤 결정이 있어야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선결적인 법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이게 선결적인 그래서 재심 사유가 있기만 하면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떤 법적인 사유가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이루어지기 어렵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특별 재심이라는 것을 도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예요? 이런 법의 재심 사유에 상관없이 요 관련된 사건의 피해자들은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합니다. 그 말은 뭐예요? 5.18 민주화 운동에 관련된 피해자들,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재심 사유를 하나 인정해 주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거죠. 그러니까 민사소송법, 그러니까 형사소송법, 군사법과 관계없이. 근데 이런 게 지금 우리나라 법에는 지금 부마항쟁법에 들어와 있고 또 보다 최근에 제주 4.3법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주 4.3 사건에 관여한 사람
관여해서 군사 재판에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은 당연히 여기 특별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이런 이제 법리, 약간 법 정책적인 그런 방침이 확립되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부당한 재판들입니다. 여기 오시는 분들 정도 되면 이건 거론하지 않아도 다 아실 거라고 봅니다. 사실은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이춘상 선생 사건은 여러분이 나중에 한번 검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있다면 이따가 질문하시면 답을 해드릴 거고요. 대개 이제 정치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간첩으로 조작한다랄지, 뭐랄까 반국가 단체에 뭐 김대중 대통령은 81년에 여러분 김대중 내라는 문자로 사형 선고를 받은 걸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게 아니고 김대중 대통령이 관여한 한민통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73년인가 4년에 일본하고 미국에서 해외에 거주하는 민주인사들이 만든 한국의, 그러니까 유신 시대를 상대로 해서, 유신 체제를 상대로 해서 민주화 운동을 하려고 한 그런 단체를 만들었는데, 이 단체의 장이 바로 김대중 씨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단체를 반국가 단체로 만들면 반국가 단체 수괴는 뭐예요? 사형을 시킬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내란 음모죄는 법정형이 사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해서 81년에 사형 판결이 나온 것은 77년에 한민통에 대한 반국가 단체 유죄 판결을 국군 정보사입니까 보안사가 조작을 해서 그렇게 만들어내는 이야기의 뒤끝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 전에 우리 이제 조봉암 선생도 마찬가지고요. 뭐 저는 최근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있는 많은 사건들은 실체적으로 본다면 이런 유형의 하나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알다시피 브라질의 그 어쨌든 노동자당의 대표였던 룰라 대통령에 대해서 보수적인 판사와 검사가 짜고 했던 그 정치 재판도 이런 유형의 정치 재판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운동권들에 대한 공격, 그런 거 엄청 많죠. 예, 그런 뭐 제가 쭉 하면 됐어요. 운동권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간첩 조작, 국가보안법 사건으로 만들고 막 이런 것들 굉장히 많았고요. 그 다음에 또 70년대에 긴급조치 위반 사건, 긴급조치도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고 했죠. 물론 그냥 몇 달 동안 감옥에 있다가 뭐 구타 가혹행위라고 내보내준 사람도 있고 또 징역형 선고받은 사람도 있고 이런 사건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심 사건 중에서는 사실은 이런 건 사실은 법률 구조 그런 서비스하고 직결되어 있는 건데, 이른바 말할 수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는 사회적 발언권이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검찰들이 굉장히 가혹하게 비인도적인 행동을 한다 이겁니다. 저기 보면 아시겠죠? 어떤 사건인지. 어떤 여성을 갖다가 아버지를 살해했다라고 뭔가 씌워가지고 걸어가지고 몇십 년 동안 감옥에 살게 한다랄지, 또 그냥 조금 뭐 막말로 어리버리해갖고 엮이면 엮일 것 같은 사람을 그냥 살인범으로 몰아가지고 그런 하는 판결들. 그러니까는 꼭 정치적 적수만이 아니라 어리버리하다고 검사들이 봤을 때 사건 처리하기 만만한 어떤 사람들을 이렇게 이제 만드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사법 감시나 사법에 대한 통제 또는 구제 이런 것들이 얼마나 정치하게 되어야 하는가 이런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제가 많이 또 봐왔던 나라가 독일인데, 독일에서는 무죄 판결을 파기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는 이제 우리나라는 아까 특별재심, 일반재심이 있었는데 독일은 하나 더 있습니다. 입법적 제거야. 어떤 법원의 판결은 그 법원 자체가 잘못된 법원이야, 이렇게 지정을 해가지고, 물론 나치 시대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법률에 의한 유죄 판결은 그 법률 자체가 잘못된 거야, 이런 관점에 입각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제 96년 8년 이때 제정된 독일의 현재 그 이제 나치 불법 판결 청산에 관한 법률이
게 있는데 그 법에 보면은 한 57개의 법률, 형법이나 군형법에 해당 조문이 많으니까 그 다 무죄로 할 수는 없고 형법 중에서 이제 굉장히 정치적인 형법들 있죠. 예를 들어서 내란죄 같은 거 이런 거, 또 이제 군형법 중에서도 반역죄나 이적죄 같은 거, 이것에 의해서 유죄 판결 받은 사람은 무죄로 한다고 입법적으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치 제국에 대해서 내란을 일으킨 사람은 죄인이 아니다라고 나중에 이제 이렇게 명확하게 인정을 해준 거죠. 그리고 이제 57개의 악법들에 대해서 유죄 판결 받은 거, 예를 들어 뭐 선동법이나 뭐 인종차별적인 그런 법들 있잖아요. 이런 법들에 의한 많은 범죄 행위, 유죄 판결이 나왔는데 억지로 범죄를 만든 거죠. 예를 들어 이런 것도 있습니다. 누른베르크 인종법에 의하면은 35년에 만들어진 법인데 라션 샨데라고 독일 말로 합니다. 제가 이제 샨데가 치욕이라는 거예요. 근데 라센은 이제 레이스 인종에 가는 거고. 근데 이 샨데라는 말을 치욕이라고 번역하면 전달되나? 요즘에 제가 번역할 때 인종 강상죄라고 하면 맞을 것 같다 이거죠. 반응이 오신 분은 있을 것 같은데. 강상의 법도 아시죠? 그 집안에 노비하고 마님하고 이렇게 바람이 났다 이거야. 뭐 또 아씨하고 그러면은 이게 이제 과거 봉건사에서는 뭐예요? 조선시대 강상의 법도를 위반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샨데가 바로 강상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건 뭐예요? 유대인이 아리아인하고 이런 성적인 관계를 맺은 것 자체가 좋아했던 그 사랑했던 그 관계없이 그 자체가 라션 샨데에 해당해. 근데 징역형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나치 시대의 많은 판사들이 그걸로 많이 처벌을 했어요. 근데 이제 너무 많이 처벌을 했으니까 어떤 사건만 나중에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어떤 사건만 문제됐냐면 그 징역형이니까 징역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도 그 악법이잖아요. 말도 안 되는 죄죠. 근데 징역형인데도 사형을 선고한 판사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능해요? 그게? 법정형이 징역형인데 어떻게 상해형을 선고합니까? 이제 그런 판결이 한 5-6개 됐는데 이제 그런 판결에 대해서 그러면 그런 재판을 한 판사들을 나중에 전후 독일이 그 판사들을 죄 있다고 처벌했느냐? 안 했습니다. 이게 이제 독일의 또 현주소이기도 합니다. 그 판사들은 형사처벌을 안 했던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건 이제 유죄 판결을 해소시켜주는 역할은 이렇게 했습니다. 독일이. 그래서 아까 그와 같이 어쨌든 인민재판소나 또 특별재판소들이 했던 판결도 다 무죄로 하고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도 이거에 입각해서 제주 사상 군사재판은 이제 입법적으로 아예 무효화해야 된다. 그러니까 재심을 일일이 할 것 없이 그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 또 5.16대 혁명재판소에서 재판을 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중에 뭐 일부 범죄 유형들이 있습니다. 물론 뭐 선거사범하고 또 뭐 조직폭력배 처벌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걸 다 무효하기는 좀 그렇고, 반국가 특수행위라 그래가지고 자유언론에 입각했던 뭐 조영수 선생 사건이랄지 또 뭡니까 유족회 진상규명 요구했던 유족회들이 받는 것, 또 정치적으로 약간 혁신계 정당을 처벌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사건들은 아예 지금은 뭐 거의 대부분 무죄가 됐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주장한 것은 그것은 개별적으로 재심할 필요 없이 입법적으로 무죄를 하는 게 좋겠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무죄 판결이 나오고 이 입법적 제거 안 된다 하더라도 또 특별 재심을 신청할 기회를 부여하고 또 일반 재심 기회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독일은 그렇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독일에서는 형사 책임 이런 판결을 한 판사에 대해서 법 왜곡죄라는 제목이 있었는데 제가 볼 때는 어영부영으로 기결됐다. 판사들이 자기 선배들의 죄를 털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어떨 때 털 수 있느냐? 나하고 아주 이질적인 기반을 갖고 있을 때. 예를 들어서 동독에서 판사가 넘어왔는데 동독의 판사는 나하고 관계가 없잖아. 이런 경우에는 대개 이제 털어서 처벌을 합니다. 그러나 서독에 있는 판사들은 다 자기 선생님 선대가 누굽니까? 나치 시대 다 법률가들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대개 나치 시대는 법치국가라고 자기들이 설명을 하고
동독은 말살 행정적 국가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볼 때는 나치 시대가 훨씬 더했는데 서독 판사들의 법적 균형 감각이 그와 같았다 이렇게 봅니다. 여기는 이제 제가 여기는 이제 인고민이라고 하는 학자가 편찬해 놓은 나치 국가의 법률 이렇게 되는데 정확히 말하면 나치 악법 열전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몇십 개를 이렇게 실어 놓은 게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아까 설명도 되었었는데 재심이 형사상법 420조에는 이렇게 허위 증언, 감정, 허위 감정, 허위 번역, 통역이란 말이죠. 허위 통역, 그리고 무고, 그리고 증거서로 증거물의 유변조, 그리고 사건 관여자들의 범죄, 그리고 새로운 증거 발견.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는 경우 말고는 다 그 관련해서 하나의 유죄 판결이 있어야지 가능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재심이 들어가기가 어렵다라는 건데, 그런데 이제 뭐냐면은 우리 그 형사소송법 거기 422조에 420조가 그런데 422조에 이렇게 됐습니다. 확정 판결을 대신하는 증명이 있는 경우에는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확정 판결이 이 말은 뭡니까? 아니 가해자가 죽고 없습니다. 그런데 가해자에 대한 유죄 판결을 받아낼 수가 있습니까? 죽은 사람에 대해서는 형사소송 안 하고 수사도 못 하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그걸 이 조문에 의해서 실제로 가동되고 있는 게 진실화해위원회라고 보면 되겠죠. 진실화해위원회법 2조에 보면은 이제 재심 사유가 있다고 생각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진화위가 조사 개시 결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결론은 진실 규명을 하고 이 사건은 재심 사유가 있다라고 본다라는 그런 결정을 내리면 어떻게 돼요? 진실 규명 결정을 받은 피해자들이 그 사건을 가지고 법원에 가서 재심 신청을 하고 재심 청구를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재심 결정을 내리고 그렇게 되면 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재판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실제로 지금 현재 재심에서 무죄가 나오는 구조가 탄생을 하게 된 겁니다. 이해되셨죠? 예. 예, 근데 특별 재심은 아까 이 조문하고 관계없이 그 법률에 입각해 가지고 세 가지 유형의 조건은 그러니까 518, 43 그리고 부마 항정은 그 자체로 재심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예. 그리고 이제 이런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면 형사보상도 받고 또 국가배상 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예, 이걸 이제 말씀드리고요. 예. 사실은 이제 정치 재판에 좀 들어가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는 이제 물론 교회에 열심히 나가는 분도 있을 거고 안 나가는 분도 있을 거고 그런데 성경에는 유독히 또 억울한 사람을 편들어주는 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한도 내에서는 성경 구절을 철저하게 인용하는 편인데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에 이게 이제 정치 재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 식으로 판관들이 법을 남용하고 있다 이렇게 하고 제가 이건 이제 의인이 악인에게 패소하는 것은 우물의 흐려짐과 샘의 더럽혀짐과 같다 이렇게 됐습니다. 우물이 더럽혀지고 샘이 흐려진다는 말은 뭡니까? 이걸 이제 프란시스 베이컨이라는 아주 유명한 영국의 1900 그러니까 스튜어트 왕조 이어지는 시기에 대법관을 했던 영국의 로드 챈슬러라고 하죠. 수상 총리이면서 대법관이고 뭐 상원의 의장이라고 하는 요즘 말로 하면은 뭐 요즘 말로는 그게 없는데 옛날 말로 일인지하 만인지상이라고 하는 그런 인물이었는데 베이컨 여러분 누군지 알죠? 경험론 철학자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에세이들이 이제 좋은 글이 아주 많았는데 그 중에 재판에 대한 에세이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저 말을 하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법무의 잘못은 그냥 그것만 처벌하면 되는데 이 법률가들이 잘못을 하게 되면은 그 사이의 표준을 바꿔놓는 것이 된다 이거예요. 그럼 뭐죠? 법무가 잘못하면 쫙 강하류에서 똥 싸는 거나 그거에 지나지 않는데 법률가가 잘못된 판결을 한다면은
샘 한가운데 가서 똥을 펑 싸지르는 거나 같다 이거예요. 그건 이제 그 사회가 정화 비용이 엄청 많이 지금 우리 그거 보고 있잖아요. 예, 이런 그런 모양새입니다. 예. 여기 캄비세스 왕의 재판. 여러분 이건 이제 헤로도토스의 이제 역사책을 읽으면은 그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 어쨌든 캄비세스 왕이라는 캄비세스라고 약간 변태발랄한 엽기 왕이 있습니다. 근데 이 왕의 판사가 시삼네스라는 판사가 있었는데 그 시삼네스 판사가 뇌물을 먹고 잘못된 판결을 했다고 그 아들이 보는 앞에서 박피형 깝지를 벗겨갖고 죽이고 그 깝지를 법석에 앉히고 올려놓고 그 법석 위에 아들로 하여금 재판하는 장면입니다. 되게 끔찍하죠. 이게 여러분이 여기에서 법의 지엄함을 생각한다면 여러분 교육을 다시 받아야 됩니다. 제가 이걸 하는 이유는 판사가 잘못하게 되면 어떨 때 처벌될 수 있는가를 정확히 보여주거든요. 그 뭐야? 지 맛대로 지 혼자 이익을 챙기다가 잘못을 범했을 때 이렇게 처벌받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 검사가 지 맛대로 어떤 사람을 막 조사하다가 막 화가 나가지고 막 구타해갖고 그 양반이 죽었다 하면 어떻게요? 그 사람 처벌됩니다. 그런데 어떨까요? 그 자를 갖다가 제거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 최고 권력자 이 중에 들어있다고 한다면 그런 그 의지에 연동돼 가지고 그 악행을 저지른 판사나 검사가 처벌되겠습니까? 처벌이 안 되죠. 이게 바로 정치사법의 본질입니다. 정치재판의 본질.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라는 걸 제가 말씀드립니다. 자, 독일에는 법 왜곡죄라는 게 있습니다. 함무라비 법전에도 법 왜곡죄 같은 게 좀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함무라비 법전 들여다 보니까 판결문을 교부한 후에 변경한 사람을 처벌하는 거예요. 그 시대에는 점토판에다 썼죠. 근데 어쨌든 그런 얘기입니다. 어쨌든 함무라비 법전 그러니까 이 시대에는 BC 1700년, 1600년 이 시기인데 약간은 어쨌든 고도의 전문가 법문명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로마법에도 법 왜곡죄가 있습니다. 독일법에 이렇게 됐어요. 근데 이 법 왜곡죄를 가진 나라가 많이 있습니다. 독일형법은 이렇게 됐습니다. 법률 사건을 지휘 또는 결정함에 있어서 원래는 고의로라는 말이 있었는데 74년에 이 말을 뺐습니다. 당사자를 유리하게 또는 불리하게 법을 왜곡하는 데에 책임이 있는 법관, 여타 공직자, 중재법관은 이렇게 처벌한다.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러면 처벌할 것 같죠? 근데 처벌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게 거의 그리고 이제 동서독이 통합된 다음에 동독 법률가들을 상대로 이 조문이 처음으로 적용되었다. 그리고 이제 통일 이전에도 동독 법률가들이 동독에 있다가 서독으로 이주한 법률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동독에서 좀 아주 억압적인 재판을 했습니다. 이런 사건에 대해서만 이 법 왜곡죄가 적용됐습니다. 그러니까 나치 법관한테는 적용 안 됐다. 이렇게 제가 완전히 약속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전후에도 독일 법조가 나치 법조로부터 어쨌든 그 친연성을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리고 이제 나치 시대에 굉장한 그 악랄한 법원들이 있죠. 뭐 그런 법원들의 재판은 이렇게 그 자체로 무효가 되었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아래 얘기는 좀 복잡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독일 우리나라 형법에서 이른바 사법에 관련된 범죄를 갖다 규정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이제 공무원 범죄에 있어가지고 여러 개 나오는데 사법에 관련된 범죄가 그렇게 명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제 법 왜곡죄도 추가해야 된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랬을 때 제가 이제 독일법을 좀 참조해 보자. 독일이 저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제 우리 각도로 한번 제가 이제 어떤 각도로 이 말을 하게 되는지까지도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처벌 방해죄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처벌 방해. 죄인이 분명한데 공직자들이 사람을 빼돌려. 지금 우리 보고 있잖아요. 이런 행위를 독일에서는 처벌 방해죄라고 합니다. 여기는 개인도 해당돼요.
근데 독일에는 공무상 처벌 방해죄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뭐 대검찰청에서 이런 행위를 한다라고 하면은 어때? 쫄따구는 감옥에 넣어놓고 주범은 밖으로 풀어놓고 재판을 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이거 여기 해당되겠죠. 저는 이제 이 조문이 없더라 하더라도 다양한 형태 직무유기에 해당된다라고 봅니다. 그 행위 자체는. 근데 직무유기로 하면 너무 포괄적이어서 전달이 잘 안 되죠. 여기는 분명한 것은 지금 그런 행위가 딱 여기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건 빼돌리기에 관련된 거. 여기 직무유기도 법관에 대한 직무유기도 하고 아까 법 왜곡은 이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어쨌든 법을 왜곡해 가지고 누구한테 유리하게 불리하게 그 사건을 처리하도록 하는데 관여 판사, 검사, 공무원, 중재법관 다 여기에 해당합니다. 여러분 또 하나 있죠. 아주 좋은 법조입니다. 아까는 사건 빼돌리기라고 했는데 이제 죄 없는 사람을 갖다가 기소를 하는 경우. 근데 이제 그가 죄가 없는지 있는지를 갖다가 알 수 있는 건 참으로 어려운 일이죠. 몇십 년 뒤에 죄 없다라는 것이 드러날지 아니면 재판 과정에서 죄 없는 것이 드러나게 될지. 사실 유성 사건 같은 경우에는 재판 과정에서 악의의 증거, 조작된 증거를 들이냈다라는 것이 드러나 가지고 무죄가 됐기 때문에 정확하게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 검사나 수사관. 그러니까 뭐 제가 소크라테스를 얘기하면 소크라테스를 만든 범죄죠. 그러니까 죄가 없는 사람을 부당하게 기소한 것. 이제 기소를 했는데 그 다음에 바로 무죄가 나와가지고 기소한 자들을 징처할 수도 있는데 이게 나중에 이제 재심을 해가지고 한 10년, 20년 있다가도 드러날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이 법률가 이거에 관여한 법률가 이거는 소추한 사람이니까 이제 검사가 되겠죠. 기본적으로 검사나 수사관 이렇게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지금 사법 구조 안에서 이렇게 이런 죄가 기소되고 처벌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어떻습니까? 조문이 들어오면 조문이 사실은 뭐랄까요? 뭐 그림 속에 뭐 떡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이런 공직자들의 범죄를 특별하게 다루는 재판부나 시민 배심 그런 법정이 있어야 된다. 법률가들로부터 독립되어 있는. 그러려면은 사법권 자체에 대한 정의도 바꿔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 배심제를 도입해가지고 철저하게 한다랄지.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전문가들이 법률 조문을 앞에 놓고 자기 정치적 입장을 관철시키는 일을 용납하지 않는 그런 사법 체계를 가져야 된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는 제가 미국 법에서 검사의 범죄 뭐 이렇게 몇 가지 이제 미국 법학자들이 이제 얘기하고 있는 그 사례들을 한번 적어봤습니다. 여러분이 저는 이제 그 뒤에 적어놓은 것은 미국에서 이런 사례는 우리 헌법에 이런 조문에 해당할 수 있겠다. 그런데 해당하면 뭐예요? 해당 가능성이 있으면 뭐예요? 기소를 해야죠. 근데 기소를 검사가 검사를 기소합니까? 안 하죠. 판사가 판사를 처벌합니까? 안 하죠. 근데 이것 때문에 이제 제가 아까 우리 사법 권력 구조 개편하고 연관돼 있어야 된다 이 이야기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가서 이 정도 하면은 외국의 사례를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는 전형적으로 사건 빼돌리기 재판입니다. 아까 제가 억울하게 죽이기도 있지만 사건 빼돌리기도 있다 했죠. 여기는 이제 히틀러를 재판했던 이제 뮌헨 지방의 법원인데 뮌헨이 바로 이른바 깡 보수 지역 아닙니까? 뮌헨 누른베르크 이런 데가 그래서 이제 그 뮌헨 지방 법원에 이제 그 당시에 법무장관이 약간 이렇게 모략을 꾸몄어요. 근데 사실은 그 내란죄이기 때문에 요즘 말로 관할이 누구여야 되냐면은 라이히 게리히트라 그래가지고 이제 독일의 일종의 최고 법원에 가가지고 그 사건은 재판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최고법원에 가면 유죄가 확실하게 센 판결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뮌헨 지방 법원이 먼저 선수를 쳐가지고 거기서 기소를 하고 그 지역의 판사하고 참심원들이
그 뭡니까 히틀러한테 가볍게 집행유예 형태로 나오게 한 거예요. 이렇게 하고 사건이 무마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건 빼돌리기 전형적인 거죠. 그 당시에 법무장관이었던 그 뮌헨 거기 주의 법무장관이었던 인물이 어떻게 돼요? 히틀러 시대까지 쭉 나중에 바이마르 공화국 말기에 파펜 내각에서 법무장관이 돼가지고 41년 때까지 법무장관을 합니다. 아주 그죠? 그 뭐라 합니까? 사후 뭐 수뢰죄라고 해야 됩니까? 뭐 이렇게 됐고 모든 악법을 생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자, 이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예, 이건 제가 이제 히틀러 재판의 배경을 한번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법률가에 대한 여러분의 신성한 자식을 로스쿨에 보낸 사람들이 마음은 좀 상처를 입을 건데 어쨌든 이런 일이 있다는 거 우리가 항상 반면교사로 삼지 않으면 우리가 사법 맹신주의, 사법 물신주의에 빠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건 이제 그 12년간 살인 사건이라는 건 뭐냐면은 그 바이마르 공화국 12년이 아니라 2년간 살인 사건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나치 체제는 12년이었고 나치 체제가 등장하고 나서 그 2년 동안에 정치적 소용돌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좌파는 우익 정치 주도자를 죽이고 구구파들은 좌파의 정치 주도자를 죽이고 뭐 좌파라고 하기보다는 그러니까 그 3인당하고 민주당이 연립하는 또 이 정부 안에 주요한 강요들을 갖다가 암살을 합니다. 그런데 그 암살을 하는데 판결이 어떻게 나오냐? 판사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구구파가 좌파 정치인을 죽이면 애국자라고 생각을 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나 좌파가 우파 정치인을 죽이게 되면 그것은 매국노이 내지 뇌란 범죄로 이렇게 인정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 형벌량을 비교해 보세요. 참 학자들 여러 가지 연구해요. 에밀 군펠이라는 사람인데 이 양반은 이제 33년에 이제 독일을 떠나야 됐죠. 하이델베르크 대학의 통계학 교수였고 3인 당원이었습니다. 그래서 파리로 갔다가 나중에 미국에 가서 미국에서 60년대 사망한 분인데 그분이 쓴 글이 아주 유명합니다. 2년간의 살인 사건. 요거 이제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4년간 살인 사건으로 증보 발간했습니다. 근데 그게 이렇게 됐습니다. 판사들이 그러니까 좌익 테러범에 대해서는 굉장히 가혹하게 처벌하고 우익 테러범에 대해서는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있다. 요 통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미군에 의한 법조인 소송인데 이건 이제 연합국 네 나라가 공동으로 22명에 대해서 재판한 거 있죠. 1년 동안 45년부터 46년 가을까지. 그 재판이 끝나고 나서 미군이 누른베르크 지역을 장악을 하고 있었는데 어쨌든 많은 나치 시대의 고위 공직자들이 미군한테 항복을 했어요. 다른 한테 항복하면 죽음이거든. 아무리 봐도. 그죠? 특히 소련한테 잡힌 사람은 거의 뼈도 못 추리고 또 영국이나 프랑스한테 잡힌 사람도 되게 상당히 이제 가혹한 고통을 당할 거라고 예상하니까 먼 적이 제일 부드러운 거죠. 그래서 미국한테 항복을 해갖고 미군에 의한 누른베르크 재판소 즉 후속 법원이 아주 호황을 누렸습니다. 거기에 이제 12개 직업 또는 공직 12개 또는 직업 12개라고 할 수도 있고 여기에 대한 재판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법률가 소송입니다. 그러니까 나치 시대 법조인으로서 나치 체제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을 처벌하는 그 재판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뭐 의사 소송도 있고 법조인 소송, 기업 소송, 외무부 소송 뭐 여러 소송이 있었습니다. 그 법조인들을 이제 처벌하는 그런 사례입니다. 여기는 이제 누른베르크 재판 끝나고 나서 채택한 그런 원칙들입니다. 예. 여기는 이제 우리가 법조인에 대해서 여기는 이제 물론 검사의 기소장에도 있었던 문구고 판사들의 그러니까
판결문에도 있는 문장입니다. 살인자의 비수를 법복으로 감추었다. 그냥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항상 법의 이름으로 포장은 하지만 사실은 살인자나 마찬가지다. 권력의 도구가 돼가지고 이제 이 말이 어쨌든 법률가 소송 재판에 나온 문장입니다. 여기는 이제 여러분이 쇼피 쇼의 마지막 날들이라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상당히 긴 영화인데 한 2006, 7년에 나온 영화입니다. 뭐 70년대는 아무도 미워하지 않는 자의 죽음이다 그래가지고 숄람의 이야기를 다루는 그 작은 책자 같은 게 있었죠. 근데 여기는 이제 그 재판을 했던 판사 이야기입니다. 여기는 이제 롤란트 프라이슬러라는 인물인데 인민재판소 소장입니다. 그 당시에 독일의 재판이 이게 참수형이라는 걸 보여줍니다. 영화도 참수형은 뭡니까? 작두로 목을 자르는 거예요. 그 장면이 나옵니다. 마지막 섬뜩하게 그냥 그 쇳소리가 나면서 영화 끝부분에 나오는데 어쨌든 이 사람은 살아남았다면 아까 법률가 소송에 처벌받는 수준이 아니라 아까 22명 수계급 전범의 처벌을 받았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어쨌든 폭격 맞아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좀 불공평한 것 같아요. 여기는 아까 제가 누른베르크 인종법 설명을 했으니까 이건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건 조금 중요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제 윤석열의 계엄을 선포한 이유는 자기 미운 놈을 갖다가 발라내 가지고 어디 지하에다 쳐놨다가 그냥 뭐 반국가 단체 이렇게 갖고 뭐 이적행위로 이렇게 대충 만들어 가지고 유죄 판결을 해가지고 끝을 보려고 했을지도 모르고 그냥 죽일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소한 2차 대전 이후에 인류는 무슨 생각을 했는가라는 걸 한번 주목을 해보자 이겁니다. 근데 이제 이 사건은 아주 쉽습니다. 그러니까는 일본군이 태평양 전쟁 전선을 확장하는데 거기 어디 섬에 들어가 가지고 그 원주민 그 지역을 점령하려고 하니까 원주민들이 저항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원주민들이라는 게 뭐 무장해도 뭐 별거 있겠습니까? 그래서 원주민들이 잡힌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붙잡아 놓고 그냥 단초홀하게 그 다음 날 그냥 처형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그것이 합당한 재판이냐 아니냐라는 것이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문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호주나 영국이나 미국의 군사법원이 즉 일본의 군사법원 재판을 갖다가 검토를 한 겁니다. 자,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나오면 이제 이 당시에 호주 군 변호사가 재판이 지켜야 될 가이드라인이라는 게 있다라고 제시를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초기에 재판 모델에 대한 약간 군 변호사의 이야기인데 저는 이제 이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다 해서 이렇게 따왔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졸속 재판, 방어권 보장이 안 된 재판, 그냥 뭐 하루 만에 해버리는 재판, 이것은 이제 유효한 재판이라고 보지 않는다라는 이런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2005년에 관습국제인도법이라는 국제 적십자사가 발간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거기는 이제 룰이 있고 룰에 대한 사례 설명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국제인도법의 현황을 좀 파악할 수 있는 책이 두툼해서 한눈에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잘 집대성해 놓은 그런 책입니다. 세 권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은 제100조에 이렇게 돼 있어요. 모든 필수적인 사법적 보장수단이란 말은 권리를 확보해 주는 그런 걸 말합니다. 보장수단을 제공하는 공정한 재판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느 누구도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게 이제 규칙이고 대개 그 내용들을 세부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엄 하에서라도 어떤 법원에 의해서 재판을 받더라도 이런 게 보장되어야만이 우리는 문명적인 재판이라고 본다. 이게 지금
우리 국제사회가 갖고 있는 규범 의식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미달되는 행위는 아무리 그것이 법적인 이름을 들고 나오더라도 그것은 범죄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정치적인 이유로 이렇게 갖고 누군가를 처형했다면 외국과의 관계에서 전쟁 중에 했다면 전쟁 범죄이고 인도에 관한 범죄가 될 수 있고 또 자국민을 상대로 정치 계엄을 해가지고 이렇게 한다면은 그 자체로 인도에 관한 범죄에 해당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독일 얘기는 이제 많이 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계엄령과 관련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미 군정기에는 계엄령을 선포할 필요가 없죠. 왜? 군정은 모든 걸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계엄령이라는 말은 일종의 평시 상태 국가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평시 상태 국가가 어떤 군사적 필요성에 의해서 어쨌든 여러 가지 절차적인 그런 예외적인 그런 정치를 시행하는 걸 우리가 계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계엄을 처음 선포한 것이 아마 그 지난 시간에 노영기 선생님이 여순 사건에서 계엄령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지난 시간에 오신 분들은 없으세요? 48년 10월에 그러니까는 이제 48년 8월 15일 이후에 이제 우리나라 정부가 수립된 다음에 계엄을 선포하는데 어쨌든 48년 10월에 11구에 이제 여순에서 이제 군인들이 봉기를 했고 뭐 이거 관련해 가지고 이제 계엄이 선포됐는데 그게 10월 22일인가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최초의 계엄이고 그 다음에 또 11월에 제주도에서 계엄이 선포됩니다. 그런데 요 계엄이 선포될 때는 우리나라가 계엄은 계엄법에 따라서 선포한다고 되어 있는데 계엄법이 이건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이건 사진을 찍으십시오. 그 계엄법이 48년 계엄법은 49년 11월에 이렇게 제정되었으니까 48년에 선포된 계엄은 계엄법에 근거하지 않는 계엄입니다. 자, 그것 때문에 학자들은 상당수 다수 학자들은 이걸 이제 불법적인 계엄이다 이렇게 보고 또 어떤 학자들은 일제 시대에 계엄법이 우리나라에 준용된다 이렇게 또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고 정부 쪽에서는 뭐 두 번째 주장을 하겠죠. 저는 이제 우리나라가 계엄을 선포하지 않는 국가가 아닌 이상 우리 헌법에 계엄법에 따른다라고 얘기했는데 계엄법을 제정하지 않는 상황은 일종의 우리 초기 국가가 염두에 둬야 될 일종의 하자 상태라고 보고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다만 이제 문제는 그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처치할 수 있는 권한까지 얻느냐 이 문제는 좀 다르다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가 우리는 군대도 안 갖고 평화주의 국가고 계엄을 선포 안 한다라고 우리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면은 저는 당연히 불법이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우리는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데 계엄법으로 한다. 그런데 계엄법이 입각한다는데 계엄법을 제정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나는 이거 자체는 계엄령 자체를 불법적이라고 보는 것은 저는 조금 유보적입니다. 다만 계엄하에서 했던 조치들이 어떤 이 당시에 국제법의 기준에 맞고 인도적이고 문명적이었느냐 이 문제는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된다. 또는 우리 헌법의 여러 원칙들에 부합하는 형태로 헌법이 여러 권리를 다 무시하면서 계엄을 선포하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저는 그런 후자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군사법원은 54년 11월에 우리 헌법에 군사법원의 근거가 처음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54년 그러니까 한국전쟁 다 끝날 때까지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진 군사법원은 최소한 합헌적인 건 아니다. 이런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알다시피 여러분 군사법원 중에 제대로 된 건 없고 판결문도 대개 막 3줄, 2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제대로 된 공격 방어가 없었다 이렇게 말해도 좋고
세유질 판결문을 쓸 수 있는 사람은 법률가가 아니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렇죠? 뭔가 하나 검토해 보려면 검토하는 순간 쫙 한 단락이 나와야 되고, 양형이 어떻게 왜 이렇게 됐나 이것도 또 한 단락이 나와야 되고, 그래서 몇 페이지는 돼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거 찾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명적인 재판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런 결론은 전반적으로 내릴 수 있겠다 이겁니다. 여기는 이제 제주 4.3에서 군사재판, 여기도 판결문이 없습니다. 판결문이 없는 이유가 판결문을 썼는데 판결문이 실종됐느냐, 그렇지 않다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명단을 쭉 써가지고 사람들의 급수를 분류해요. 급수를 분류해가지고 A, B, C급, 가, 나, 뭐 이런 식으로, 뭐 삼천교육 때도 나오죠. 이런 식으로 급수를 분류해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한테 형을 정하는 거죠. 근데 이제 48년 연말에 군사재판이 있었고 49년 또 한여름으로 이어지는 그 시기에 군사재판이 두 차례 크게 열렸습니다. 그게 이제 제주 군사재판인데, 우리가 법률가들에 의한 제대로 된 포섭도, 법적인 포섭도 없었고, 자기들이 이제 변호인들의 참여나 공격 방어 이런 식의 피고인의 권리가 하나도 보장되지 않는 폭력적인 자의적 재판이라고 한다면, 그러나 그냥 사람한테 형량만 정하는 이런 거였다, 이렇게 봅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의 재판에서 2,530명에 대해서 이렇게 나왔죠. 근데 어쨌든 이 판결이 여기 유죄 판결 받은 사람은 특별 재심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검찰이 주도적으로 이 사건에서는 조금 좋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뭐 모조리 뭐 나쁜 것만 아니고요. 어쨌든 검찰이 주도해서 재판을 하는데 약 한 2,000명 정도까지 무죄 판결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나머지 신원이 확인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법원이 검찰이 어떻게 처리할지 좀 걱정이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신원 미상의 그런 사람, 신원 미상이란 말은 뭐냐면 이름은 있는데 어디 사는 누구였든지를 모르는 거예요. 뭐 요즘처럼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는 이제 그건 이제 입법적으로 해결될 필요가 또 있다라고 봅니다. 여기는 이제 여순 군사재판에 관련된 것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여순 군사재판 역시도 판결서도 없었고, 근데 모두 어쨌든 이제 여기 여순 군사재판은 성격마다 조금씩 달랐는데, 어쨌든 여기 장환봉 사건에서는 이제 재심 개시 결정을 내리면서 영장주의 유배 이런 것들을 언급을 했습니다. 아까 제가 호주 재판에 나온 얘기, 국제 적십자사에서 발행하는 그 어떤 인도법, 그러니까 재판에 관한 인도법 기준을 보면은 이제 이 법원이 문제가 있는 재판에다 해서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려서 무죄 판결이 이루어졌습니다. 어쨌든 이 재판도 역시 이제 여순 11구 사건법이 제정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그런 사건입니다. 여기는 뭐 제가 충분히 설명을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긴급조치입니다. 여러분, 이 중에 뭐 긴급조치에 관련돼 가지고 박해를 당한 분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유신 선포되고 나서 74년에 긴급조치 1호부터 9호까지 선포됐습니다. 이제 어떤 것은 해제 결정이기도 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인권 침해라고 말할 수는 없고, 뭐 149, 뭐 1, 2, 4, 9호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인권 침해. 그러니까 영장 없이 체포하고 군사 재판을 할 수 있고, 학원을 그냥 무한정 침탈할 수 있는 그런 법입니다. 그러니까 헌법을 완전히 대학생들 이른바 헌법을 고치자고 유신을 철폐해야 된다고 주장하거나 대학생 운동권들은 이 법에 상정하는 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긴급조치가 발동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쨌든 긴급조치가 2010년에 1호가 유언 결정이 나오죠. 그리고 2013년에
여기는 대법원이 했고 여기는 헌법재판소가 1, 2, 9호에 대해서 유언 결정을 내립니다. 그 다음에 대법원이 또 4, 5, 9호를 또 유언 결정을 각각 내립니다. 대부분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그건 영장주의를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영장주의를 위반하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그것 말고도 여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하고 그래서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긴급조치를 선포할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자세히 보면은 이건 오늘날 헌법에도 위반되고 유시인 헌법에 비추어 보더라도 헌법 위반이다. 요게 이제 한결같은 이 헌법재판소하고 대법원의 일종의 설시 방식입니다. 그래서 긴급조치도 검찰이 일괄해가지고 재심을 거의 청구를 해서 이 긴급조치 관련된 피해자들은 다 무죄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사람들은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죠. 그런데 국가배상을 청구한 사건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법원들이 대법원이 국가배상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피해자들이 유언합법론이라고 아주 비꼬는 말을 썼죠. 유언적인데 합법이래 이런 말이에요. 유언적이면 불법이니까 배상을 당연히 해야 되잖아요. 판사는 잘못이 없다라는 것이 전제돼 있어요. 악법을 적용하더라도. 그러니까 긴급조치 적용한 판사들의 책임 문제이죠. 아까 판사에 대해 주목하라고 했죠. 검사, 판사 요 책임을 안 지겠다는 논리죠. 그러나 2022년에 8월에 와갖고 국가배상 청구를 법원이 수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수용했냐? 판사, 검사가 잘못했다고 말한 대법관은 2명밖에 없었어요. 나머지 판사는 말을 안 해. 나머지 2 판사는 명백하게 거부를 해. 판사 잘못이 없다고. 그러니까 두루뭉실이 해가지고 공무원의 잘못으로 인해서 국가의 불법행위다. 여러 사람을 써바르고 뭐 대통령이 선포한 것이 잘못됐다 뭐 이런 것까지 해가지고 그래서 판사들의 책임에 대한 명확한 얘기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명확하게 얘기한 사람은 2사람, 거부한 사람은 2사람, 나머지 사람은 말 안 하고 해결을 해버린 거죠. 이건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일어난 사태를 보면은 법률가가 판사가 대법원 판사가 악법을 적용해도 아무런 책임이 없다라는 법리를 대법원이 뻔뻔하게 구사하는 순간 이 나라는 악법에 복종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되면 판사가 그런 짓을 하면은 경찰관인들 그런 짓을 못 하고 그 뭡니까 우리 군인인들 그런 짓을 못 할까요? 제가 다시 갑자기 생각나서 돌아갈 수밖에 없는데. 여기 이제 프란츠 슐레겔베르크라고 약간 학자풍의 법률가예요. 그러니까 이제 최고 고위 법률가로 승승장구를 했는데 본인이 또 학구적이야. 그래서 책도 많이 써내고 그래갖고 그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프란츠 슐레겔베르크라는 인물이 있는데요. 그 인물이 이게 법무장관 대행을 했어요. 아까 그리트너라는 사람이 이어서 어쨌든 그러면서 그 변명을 내가 사임했더라면은 그 다음 후임자 법무장관은 더 나쁜 놈이 올 것 같아서 자기는 악이 덜 자행되도록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말이 또 됐어요. 왜냐하면 그 뒤에 온 놈은 정말 미친 놈이 왔어요. 재판을 경찰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법을 갖다가 통과시키는데 기초하고 통과시킨 역할을 하죠. 그런데 그 여기 그런반 누른베르크 미군 군사법정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말을 해요. 저는 지금 그 2022년에 우리나라 대법원 판결을 보면서 이 말이 아주 생생하게 와닿았습니다. 사법부가 수천 명을 살해한다면 경찰이라고 왜 수만 명을 살해 못하겠느냐. 그러니까 아까 제가 처음 얘기한 거 있죠. 의인이 악인한테 패소하는 것은 우물의 흐려짐과 뭐라고 했어요? 뭐 셈이 더럽혀짐과 뭐 이렇게 했죠. 판사를 갖다가 판사의 잘못도 용서를 하게 되면 그 나라는 규범질서 한 가운데다가 대형 똥을 쌓아놓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죠. 근데 지금 그런 상태에 그런 법리들이 이런 것에 차츰차츰 뭐 예를 들어서 악인들을 사면을 해준다랄지 이런 거하고 연관돼서 주목해야 돼요. 판사가
법무장관이 법을 무시하면은 그 밑에 수사관인들 법을 지키겠습니까? 이런 이야기가 똑같은 거죠, 지금. 예, 그래서 이제 긴급조치 피해자들 대학 70년대 초중반 후반까지도 대학 다닐 때 이걸로 처벌 안 당한 사람들은 좀 의심스럽다 이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물론 저는 뭐 그렇게 얘기하면 너무 80년대 대학 다녔으니까 구속 한번 됐어야 되는 거 아니야? 저 할 말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 시대에 최초의 그 대학생 운동권들을 대량 생산하는 또 그런 법제이기도 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는 조금 좀 제가 너무 이걸 웃음거리로 만들고 싶지는 않습니다. 혹시 이 사건에 관련된 분이 제 이야기를 듣는다면, 그러나 우리 권력이 얼마나 무분별한가를 보여주는 그런 사례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만 노출하는 의미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건 이제 뭐냐면은 이제 마산 지역에서 있었던 사건인데, 여러분 검색해도 이 사건의 내용은 좀 볼 수 있습니다. 뭐 도래지꽃땡이라고 해도 되는데, 이른바 유신선포 이후에 계엄 포고령이 나오는데 명분 여하를 불문하고 옹내 외 집회를 금지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계엄 군법에는 25개 범죄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 뭐 간통죄뿐만 아니라 외환죄, 뭐 내란 외환죄, 공무집행 방해죄 쭉 나왔고 협박죄 이런 것까지 해갖고 한 25개 정도 범죄를 이 당시에는 처벌할 수 있고, 지금은 81년에 법을 축소해 가지고 13개 정도 처벌할 수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집행 방해죄, 내란죄 뭐 이런 것을 처벌한다면 여러분 무엇이든지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거 아시죠? 여기 오신 분들은 그 정도 교양은 가지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분은 자기 계엄 그러니까 유신이 선포된 그 시점에 자기 친구들하고 친구 집에 모여가지고 뭐 이렇게 뭐 밤내기네 뭐 술래기 이런 화투를 쳤어요. 여러분 화투가 집회에 해당되겠습니까? 집회라면 최소한 정치 사회적 의미를 갖고 있는 어떤 집단 행동이 집회인 거지. 그럼 가족 좀 큰 가족들은 그냥 날마다 대가족 같으면 날마다 저기 계엄포고령 위반이겠네. 그러니까 친목 모임하고도 구별을 못하는 무분별한 포고령 위반으로 간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만 가지고는 조금 부족할 거 아니에요. 아유 친구들끼리 핫도 쳤는데 이런 거 갖고 와 그러면 그 뭐 관련된 이제 기소하는 이제 검사나 이런 사람들이 막 뭐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다른 것을 갖다가 압박을 해가지고 죄를 이제 슬슬 끌어내 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협박죄가 하나 추가돼. 협박죄는 계엄 군법에 할 수 있는 제목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계엄 포고령 위반하고 협박죄 2개로 이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분이 2015년에 이 계엄 포고령은 또 유언 결정이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가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법원은 그런 경우에 2개의 죄를 다 무죄로 선고를 안 해요. 근데 제가 알고 있는 우리보다 한 끗 괜찮은 독일은 그런 경우에는 2죄를 다 무죄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래서 하나는 무죄가 되고 하나는 유죄로 남아 있으니까 이 사람이 진화위에 진실규명 신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건을 완전히 매듭짓지 못하고 나왔는데, 어쨌든 이제 계속 논리를 만들 때 제가 매듭지었나 어쨌든 기억이 가물가물해가지고, 근데 어쨌든 그 사람이 영장 없이 체포돼가지고 그 사건의 자백을 강요받고 가혹행위를 당했다라는 것이 능히 추정되니까 그 유죄 판결 전체에도 이제 악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재심 사유가 있겠다라는 그 논리로 저희들이 계속 해갔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후에 사건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는 한번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걸 내놓은 것은 권력이라는 게 아까 방어 능력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도 항상 먹잇감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것도 저는 이제 그렇게 봅니다. 그러나 만약에 사법제도가 법원이 재심 제도를 굉장히 효과적으로 구성하고 운영했다라면 이것은
뭡니까 18년에 군사상 필요할 때 여기 이 개헌 포고령은 군사상 필요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유연적인 포고령이다라고 선언하고 이 사람을 구제해 줄 때 그 협박죄도 무죄라고 해줬어야지 옳다라는 거죠. 근데 너무 평범하고 상식적인 논리를 펴는 거예요, 법원이. 이게 좀 아쉽습니다. 이건 앞에 설명인 거고요. 여기도 역시 이제 부마 항쟁 아시죠? 이제 5.18 그 직전에 이제 79년에 박정희 그 정권의 거의 단말마 같은 그런 상황이었는데 여기 이때 이제 부마에서 이제 부산 마산에서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그런 시위들이 있었는데 계엄령을 선포하죠. 전형적인 정치 계엄이죠. 근데 이제 이런 정치 계엄에 대해서 우리나라 법원이 일관되게 군사상 필요성을 갖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말은 유연이다 이 포고령은. 이렇게 해서 관련된 사건은 다 이제 무죄가 되는 겁니다. 그 포고령 위반 이런 것들은. 그리고 이제 전두환 군사반란, 즉 5월 17일 그 이후로 쭉 이어지는 전두환의 계엄 선포 전국적으로 확장하고 이런 것들을 일종의 내란 범죄로 그때 이미 이제 97년 판결에서 그렇게 확립되었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되어 있었고 이건 뭐 말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그 계엄 포고령 중에서 이거 아주 매우 흥미로운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되게 이제 5.18 관련해서 계엄 포고령 위반한 많은 사람들은 앞서 말한 5.18 특별법에 의해서 재심을 신청구해가지고 무죄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5.18 특별법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이 이제 좀 있었는데 민주화 운동이 아니라 문제화 운동하고 관련성은 없어 보인다 이렇게 된 분들이 뭐냐면 여기 말하는 계엄포고 제13호 여기 삼청교육대에 끌고 가서 순화교육, 강제노동 그리고 이제 여러분 잘 아는 뭡니까 청송감호소 같은데 구금시키는 일종의 감호 처분까지 정당화하는 그런 거였죠. 그런데 이게 2018년에 한 정말 위대한 권리 투사에 의해서 계속 소송을 했는데 2018년에 계엄포고 13호가 유언 결정이 난 겁니다. 피해자 그분 이름은 제가 굉장히 훌륭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일령 씨라고 여러분 검색하면 나옵니다. 근데 그분이 이 재판에서 이제 어쨌든 유언 결정을 끌어냈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삼청교육대로 끌려가고 청송감호소에까지 갔던 것 삼청교육과 관련해서 어떤 탈출을 하다가 붙잡혀가지고 또 꼽처벌을 받는다랄지 이런 것까지 다 어떻게 돼요? 불법 감금이 되는 거죠. 옛날에는 거기 삼청교육대 가갖고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거나 실종된 사람만 피해자로 인정을 했어요. 그런데 이 2018년 유언 결정이 나온 이후로는 어떻게 돼요? 끌려가고 풀려날 때까지 그 구금 자체도 모조리 불법이 된 겁니다. 그 안에서 뭐 박해당하고 고문당하고 상해 입은 것은 또 그건 별도고요. 이렇게 돼서 사실 이기 진화에 의해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으로 다뤄질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아쉬운 것은 여기 피해자들이 사회적인 시선에 여전히 또 한 차례 희생을 겪기 때문에 자기를 피해자로 자기를 공개하고 또는 이렇게 신청을 안 하고 이제 그런 일이 많이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피해자로서 저는 실질적인 피해자가 한 4만 명 정도 된다고 보는데 그 중에 현재까지 피해자로 신청을 해가지고 보상 절차를 진행하거나 보상을 받았거나 이런 사람들이 한 4천 명 정도, 그러니까 10%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많은 분들은 사망했을 수도 있고 자기 가족들한테 그 갔다 왔다는 얘기를 안 하고 또 사망했을 수도 있고 또 알더라도 자녀들이 좀 수치스럽게 여겨가지고 신고를 안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배운다 하는 것은 굉장한 그 연대의 마음을 갖지 않으면 피해자들이 문을 열기 어렵다는 사실도 또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여기는 이제 유엔 피해자 권리장전 거기에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나옵니다. 제가 아까
재발 방지 보증 이렇게 했는데 그 여기는 이제 그런 인권 침해를 당했을 때 이제 보상도 하고 진실 규명도 하고 또 사회적인 의미에서 재활 치료도 하고 이런 거 뭐 우리 요즘 치유란 말도 많이 쓰죠. 재활 같은 거 심리적인 어떤 피해 이런 거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그 사람 피해자들이 일상적인 시민으로서 안도하는 마음으로 생활을 할 수 있는 조건을 영어로 하면 satisfaction이라고 하고 라틴어로 하게 되면 satisfactio라고 합니다. 그건 보증에 가까운 말이거든요. 근데 그냥 만족하면 너무 일상적인 용어로 들리죠. 근데 라틴어에서는 그게 뭐랄까 보증 수단을 제공한다라는 말하고 관계 있어요. 근데 이제 뒤에 재발 방지 보증하고도 사실은 이제 흡사한 용어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요구합니다. 자, 뭐 피해자를 그러니까 명예를 회복하는 거, 끝까지 피해자를 찾아내는 것, 그리고 이제 피해자에 대한 항상 적절한 기념과 헌사, 국가 원수가 갖고 그들이 이러이러한 일을 겪었습니다. 그때 뭐 국가는 정말 인권을 너무 무시하고 야만적인 행위를 했습니다. 현재 우리의 국가는 그러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얘 많이 낳고 훌륭하게 키우십시오. 뭐 이렇게 하는 걸 우리가 헌사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런 것들입니다. 자, 이건 뭐 너무 중요하죠. 그리고 국제인도법, 인권법을 모든 교육 수준에서 가르치는 거. 우리 군인들한테도 가르쳐야 되고 이번 더 느꼈죠? 장관들하고 장군들은 특별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그런 거 확실히 느끼죠. 이렇습니다. 여기는 이제 재발 방지 보증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그런 폭력 기제를 어떻게 하면 적절하게 통제할 수 있을까? 이런 관점에서 그걸 갖다 우리가 약간 시민주의적 원리다라고 해야 되겠죠. 문민주의. 그래서 군경에 대한 거, 군사재판 절차. 아까 계속 강조했죠. 이게 다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사법부 독립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법부 독립은 돼야 되는데 사법부 법관이나 법조인들이 법률을 자기 정치적 신조에 따라 움직여서는 안 된다라는 게 우리가 계속 정치사법 문제로 얘기되고 있죠. 요즘에는 옛날에는 위에 권력자의 압력을 받아서 그런 행동을 하는데 요즘에는 법조인들이 자기 정치적 견해를 집행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니까 자발적 정치사법을 만들고 있다. 이런 게 이제 엄청나게 우려스러운 대목입니다. 우리 유일한 대안은 배심 제도를 도입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게 이제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권 옹호자, 법 집행, 뭐 사회 갈등, 그리고 이제 이런 인도법을 위반하는 행위들을 갖다가 근절하는 거. 이게 이제 중요하죠. 제가 이제 개헌법 관련해 가지고 몇 자 적었는데 실제로 계엄을 선포한 이유는 그냥 자기가 처치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제가 여러분한테 오늘 내내 가르치는 것은 전쟁 중에도 처치할 수 없다. 그것은 전쟁 범죄 내지 인도에 관한 범죄에 해당할 거다라고 얘기했고 지금 상황에서 당연히 또 그렇고요. 계엄하에서도 그런 행위를 하면 그래서 이제 누군가를 유사시에 또는 전시에 누군가를 체포해야 한다면 그 체포해야 할 대상과 이유가 명시되어 있고 체포의 목적은 처치가 아니라 뭐예요? 행정적 구금, 어떤 그런 위기 사태가 끝날 때까지 구금하는 거. 이게 이제 최근에 이제 국제 인도법 관련해 가지고 만들어진 비상 사태에서 또는 계엄하에서 또는 전시하에서 구금에 관한 그런 기준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걸 제가 쭉 뒤에 썼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가 들어갈지도 모르고 그날 자기들이 만든 명단에 들어가기만 하면은 그냥 가서 뒷산에 가서 죽게 되는 게 우리나라 공정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저하고 이제 지금 내란 국무회의하고 저하고 차이는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전시에는 법이 침묵한다. 계엄에는 법이 침묵한다라고 생각하는 지금 정권하고 저는 제 공부의 결론은 전시에도 법은 침묵하지 않는다. 이거의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기는 질문하시면은 답은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많이 풀어놓기는 그렇고
제복 입은 시민도 그리고 어쨌든 우리가 목전에 악이 벌어질 때 그하고 그에 맞서서 반드시 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게 앞에 말하는 제복 입은 시민이라는 말이 있어요. 제가 이제 어쨌든 노무현 정부 그 시기부터 군대 인권 교육에 관여를 했습니다. 물론 뭐 제가 주도한 건 아니고 어쨌든 일부분이 돼서 관여를 했는데 그때 이제 이런저런 이제 우리의 슬로건 같은 것이 있었는데 그게 제복 입은 시민이라는 거였어요. 근데 제복 입은 시민이 사실은 뭐 군인을 좀 그럴듯하고 권리가 보장된 시민으로서 권리를 군인도 시민과 같은 권리를 누려야 한다라는 정도까지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도 훌륭하죠. 우리 군인들은 농노 같지 않아요. 사실 그 전까지는. 근데 이런 주장을 했는데 제가 12월 3일 날 저녁에 딱 보고 이제 또 한 차례 느낌이 왔는데 그 제복 입은 시민이라는 개념이 원래 칸트의 이 용어에서 왔습니다. 무기를 잡은 시민이라는 말. 이건 정확히 여러분 뭐 생각납니까? 의용군들이 생각나죠. 의용군이라는 말에서 제복 입은 시민이 왔어요. 그러니까 뭐 장교가 멋지게 옷 입고 군인이 멋들어진 신사풍의 옷을 입는다 이런 이미지하고 아무 관계가 없고 오로지 애국심으로 국가를 지키는 이런 물론 이 애국심은 당연히 민주주의와 인권을 갖다가 지켜내는 애국심이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헌법에 대한 애국심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 이런 이 사람을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재발 방지의 보증은 이겁니다. 앞에 나온 제도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라 생각합니다. 헌법학자들은 이걸 헌법 수호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최소한 그렇게 보고 제 강의가 뭐 좌파 선동가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면하기 위해서 저의 소양을 갖다가 피력을 하겠습니다. 뭐 충분히 선동을 했죠. 예. 근데 여기는 이제 여러분 뭐 그 구마라지바라는 그 유대한 승려 뭐 나중에 이제 승적을 원치 않는 방식으로 박탈당해서 항상 그것 때문에 치욕을 느껴가지고 자기같이 치욕을 당한 사람도 그 열반에 이를 수 있는가 이것이 아마 평생 고민이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이제 구마라지바가 이제 그 뭡니까? 뭐 아미타경입니까? 거기에 공명조를 그려 넣었는데 이 공명조라는 게 이제 이제 몸통은 하나인데 머리가 두 개입니다. 이제 이 자체가 인간의 선악의 본성을 표현하는 거라고 한 개인적 차원에서 설명할 수도 있고 한 사회 질서로 보면은 좌우의 문제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새가 어떻게 되냐면 한 새가 이게 이제 약속이 있었어요. 우리가 먹을 때는 같이 먹자. 근데 이제 잠을 번갈아 자요. 근데 이제 먹을 때는 같이 먹자. 근데 한 새가 자기 앞에 향기 좋은 꽃이 착 떨어져서 그건 술일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그걸 먹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어쨌든 우리가 유장 몸통을 같이 쓰니까 같이 먹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 새 한쪽 머리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다른 쪽 머리가 눈을 떠서 보니까 이 자식 약속을 위반했네 해가지고 한번 복수를 해야지 해가지고 어디로 가냐면은 멀리 그거가 잘 때 그 꽃 향기 나는 꽃을 먹은 그자를 안고 멀리 날아가고 독극물을 먹어버린 겁니다.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죠. 이게 이제 그래서 이 새를 갖다가 공명조 그러니까 같은 운명을 갖고 있는 새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끝까지 평화였으면 좋겠습니다. 평화로서 이 위기도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